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오늘은 제 과학 강연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 강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법에 이은 특별한 강연입니다. 시몬스 침대의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과학인 듯 과학 아닌 과학 같은 너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으로 과학이라는 포장지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사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좀 다른 과학자들이 하는 강연이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애써서 양쪽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좀 애써서 찾아주는, 그 변호를 좀 해주는, 그렇게 양쪽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독실은 세상을 저렇게 보는구나, 세상의 어떤 주장들을 저렇게 판단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관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생각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핫한 사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언급하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한데, 지구 편평설, 지구가 평면이다. 사실은 지구가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음모다. 이거 믿는 분 없으시죠? 혹시 난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이걸 좀 언급하는 것도 민망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여전히 전 지금도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방송에서도 언급되지만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정말로 음모론이 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튀는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자기 부모를 외계인으로 치환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뇌의 일부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따스한 마음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봤더니 우리 엄마랑 얼굴은 똑같아. 분명히 똑같아. 이성적으로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밀랍 인형으로 만든 것 같은 걸 보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냐면 똑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우리 엄마일 리가 없어. 왜냐면 내 마음이 동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외계인이 엄마를 납치하고 엄마를 대체하고 우리 부모님인 척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구가 정말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는 그런 망상들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은 유사과학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좀 민망하죠. 이건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깊이 빠져들었었던 유사과학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90년대에는 유사과학이 정말 많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들어보셨죠? 자, 어떤 거냐면 물은 이제 얼음을 얼리게 되면 물이 결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를 해주게 되면 결정이 예쁘게 되고요. 안 좋은 얘기, 못된 얘기, 욕을 하게 되면 물이 점점 그 결정이 안 예뻐진다는 거예요. 모양이 찌그러지게 되고. 사실은 그거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 마음도 좀 곱게 쓰고 좋게 좀 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칸트가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동물권을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거랑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을 왜 보호해야 되고 동물권을 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동물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동물을 학대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학대 행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사람에게도 학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운말을 쓰는 것이 결국에 우리 사회 전체에 좋지 않나? 봐봐라. 물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욕을 하는 것조차도, 물의 결정조차도 예쁘게 나타나지 않잖아.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로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 결정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그 돋보기를 갖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대칭이 깨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는 마치 물이
우리가 하는 의도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 근거가 없죠. 좋은 이야기를 하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든 물은 의식이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한 반박을 과학적으로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좀 확장판으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식물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라는데 식물에게 헤비메탈을 들려주거나 혹은 욕을 하거나 하면 잘 안 자란다. 혹은 얘가 시들시들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차이가 전혀 없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식물에게 예뻐하게 됐을 때 더 잘 자라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이 꼭 식물한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자란다,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의도가 전달된다. 혹시 식물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식물에게 또 사랑을 많이 부어주게 되면 우리의 의도가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자극을 하게 되죠. 음파가 자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데서 쓰이는 클래식 음악은 막 쿵쿵쿵 이런 음악들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음악들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자극을 하게 되는데 헤비메탈을 왁 하는 음악들을 듣게 되면 쿵쿵거리는 그 베이스 소리와 베이스 드럼 소리와 이런 것들이 세포 벽을 자극하지 않겠나? 마치 성장판을 자극하듯이 세포 벽을 자극하게 되고 그런 생장점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빨리 자라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차이는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 즉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뭐 부드러운 음악 혹은 우리의 칭찬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잘 자라는 거는 아마 아닐 거로 보여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거로 보이는데요. 식물이 우리의 칭찬을 듣고 더 잘 자란다, 우리가 욕하는 걸 들으면 더 안 자란다 라고 하는 건 수많은 발레들도 있죠. 심지어 아마 여러분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실험들의 결과를 보실 겁니다. 막 욕을 했던 양파가 오히려 더 쑥쑥 잘 자라고 내가 칭찬해줬었던 양파는 잘 못 자라는 그런 것들을 우스갯소리 같이 이렇게 포스팅한 것들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식물은 공포를 느끼느냐? 식물도 공포를 느끼니까 우리가 잘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유사과하고 치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최근 논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의 개념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의식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식물들도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이 무언가 지금까지 진화 과정에서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사과학으로서 식물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돼라는 거는 아마 아닌 걸로 보입니다. 좋은 말을 해줘야지만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한글로 전달하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욕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과학적이니까 식물조차도 우리의 말을 이해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좀 잘해줘야 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포인트가 위험합니다. 유사과학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식물들의 잎을 하나 딱 제거했을 때 식물들이 위기를 느끼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신호들을 서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바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칭찬해줘야 잘 자란다, 과학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유사과학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저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면 자칫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장에 실린팬이 있기 때문이죠. 선풍기 사망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야기를 들으면 웃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심지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뉴스 클로징 멘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타이머를 하시라, 발 쪽으로 하시라,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것이 한국을 조금 비하하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듯한 설명을 해야 했어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퍼졌었고,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는다니까 그런가 보지. 사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는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선풍기 말고서도요. 그럼 우리는 권위의 인정인 거예요.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의사가 그런 인터뷰를 할 정도면 뭔가 이유는 있겠지. 그 의사도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체온증.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전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산소 부족. 사실 선풍기는 산소 부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만 혹시 이런 건 느껴보셨습니까? 얼굴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절대로 저체온증이 오지 않는다. 저체온증이 오기 전에 반드시 깬다. 제 경험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요. 저도 실제로 몸통에다가 선풍기 바람을 쐬게 되면 중간에 한번 깨면 팔이 아파요. 너무 차가워져서. 정말 너무너무 차가워져서 만져보면 뭐 온도가 한 15도 같아요. 실제 15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차가워져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말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고관결이 나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선풍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변사의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갔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뭐 고혈압이 있다든가 지병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에 선풍기만 틀어놓고 있었고 선풍기만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서 사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과로 번졌을 수 있는 거죠.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우스갯소리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살인범의 90% 이상은 살인을 저지르기 24시간 전에 이것을 먹었습니다. 뭘까요? 그리고 요거를 48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모두가 금단 증상에 시달립니다. 쌀이죠, 쌀. 살인범들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과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밥은 그렇게 무섭구나. 밥을 먹었더니 24시간 안에 살인을 다 저질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풍기 사망설 자체도 우스갯소리죠. 이제 와서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퍼졌으니까 과학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녔었던 것,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이 15년 전, 20년 전에 선풍기 때문에 사망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과학자도 고개를 갸웃하면 진짜? 왜 그럴까 싶긴 했겠지만 말도 안 돼, 유사과학이야 라고 누구도 쉽게 말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뭔가 인과가 있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이걸 믿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심지어 과학적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와서는 아닙니다. 이제 와서는 선풍기 사망설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건 굳이 얼굴에다가 선풍기 바람을 쐰다든가 몸통으로 하지 말고 다리로 하고 회전으로 하는 게 좋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으로 우리가 체득하고 있죠. 게르마늄 팔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게르마늄 팔찌는 가끔 보면 10대들도 하고 다니는 걸 봐요. 게르마늄 팔찌라고 하지만 뭐 약간 실리콘 같이 생긴 것들 있죠. 그거 왜 하고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사줬어요. 그럼 그건 효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에 좋대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혹은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건 알고 있니? 라고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찾아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좋다면서 사줬는데 이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좋다니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게르마늄 팔찌가 건강에 좋은 원적외선을 방출한다는 근거도 없고 원적외선 약간 받아봐야 건강에 좋다는 근거도 희박합니다. 원적외선이 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신비한 빛이 아니고요. 그냥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 빛의 바깥쪽이 있기 때문에 적외에 있어서 적외선이고요. 원적외선은 그 바로 바깥쪽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을 얘기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따뜻함이 느껴지면 원적외선입니다. 지금 옆에 분들 근처에 가면 막 덥죠? 원적외선 때문입니다. 게르마늄 팔찌보다 훨씬 더 커다란 원적외선 방출하고 있는 그런 방출원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 수 있겠죠. 자, 게르마늄 팔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무언가 음이온도 같이 내고 싶었어요.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이온이 건강에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방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방사성 물질을 좀 섞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돈 침대예요. 뭔가 잘못해서 방사성 물질을 섞었더니 여기서 음이온이 방출된다고 하고 뭔가 검출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같이 방출되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최근이었죠. 그 전까지는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건강에 좋다는 근거가 없어. 이거 왜 해? 근데 만약에 이게 액세서리고 이거 하는 것이 마음에 편하다면 부모님이 굳이 사줬는데 이거 건강에 좋다는 근거 없다고 바득바득 싸우고 막 악을 써가면서 싸우느니 그냥 부모님 만나러 갈 땐 그냥 하고 가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해라라고 생각하겠지만 건강에 좋다는 건 저도 믿지 않았었죠. 하지만 여기 섞었었던 그런 광물질 때문에 오히려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안 좋은 침대가 있었었죠. 그러고 보니 시몬스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뭔가 음이온을 내뿜는다고 했었던 그런 침대들이 더 위험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톤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유사과학에 대해서 생각보다 저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받아주고 싶어요. 처음부터 왜 시작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뭔지도 알고 싶고 시작점을 보는 건 의미가 있는데 저는 사주는 이상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믿어요. 자, 사주를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사주를 믿는다도 손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 모 방송에 출연했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과학 칼럼니스트로 나갔었던 그 방송에 사주 전문가가 이제 이쪽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공계를 전공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잘생겼어요, 심지어. 이분이 한번 방송에 나오면 3개월 정도의 이야기 꽉 찹니다.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맞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계학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간다는 어떤 이유가 다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주가 왜 이런 형태였는지, 혹은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지 그럴듯한 설명은 몰랐지만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주도 마찬가지로 왠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계 인구를 보면요. 중국을 기준으로 할게요. 한국의 인구를 보면요. 그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요.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사주 그렇게 두꺼운 책을 보면서 막 뭔가 사주 볼 때 막 이렇게 뭔가 쓰잖아요. 그림 하잖아요. 결국엔 책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책을 누가 썼냐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사람들의 인생을 쫙 봐가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근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몇 명을 더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걸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라고 하지만 그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최소한 한 건 이상 보고 만든 게 아니겠죠. 듬성듬성 있었던 걸 갖고 나머지는 채워 넣었겠죠. 그런데 왜 사주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조심해. 뭘 조심해? 올해 뭐가 잘 될 거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의식에 심어줍니다.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주의하라는 말이 내가 어떤 걸 주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이것이 확증 편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의하라고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게 있었어. 주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배신을 당할 뻔했어. 귀인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났어. 살면서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학이라고 할 거면 통계를 내봤어야 되는데 통계를 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사주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에 근거한 통계학에 근거한 서양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동양의 한국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하기에는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았던 책으로 보입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과학이 아니라는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유사과학이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의 공통점이 뭐냐? 미신이요. 아니요,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은 많아요. 이것을 과학이라고 포장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포장한 것들을 지금까지 사례를 든 겁니다. 그것을 유사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사과학은 여러 가지 해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악성이 있을 것이냐?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과학이란 이름이 붙으면 굉장히 권위가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회 비용이 증가합니다. 사실은 효과가 없는데,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거기에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기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과학이란 탈을 떼고 얘기한다면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또 연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유사과학을 믿는 이유는 뻔합니다.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불안을 이용합니다. 불안하잖아요. 뭔가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난 뭔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명이 필요하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는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은 신비하고요. 그래서 유사과학에 빠지고 뭔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자, 우리의 예술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사과학은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물이 답을 알고 있대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바이오리듬. 우리가 이렇게 이 리듬을 세계가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대요. 천연물질이 더 좋대. 생토부리. GMO는 안 좋아.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역시 자연스러운 게 최고야. 과학의 정의를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자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우주 안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힘을 상정하지 않고 우리 우주를, 우리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과학과 비과학, 과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하는 단일한 기준은 없는데 이것은 과학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괜찮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괜찮은 기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가, 과학 철학자가 제시했던 방법입니다.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증 가능성은 어떤 거냐면 이 이론이 반증이 가능하면 틀릴 수 있는 이론은 오히려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을 수 있더라. 자,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지? 아직 안 죽은 거야. 죽는 사람도 있어. 이 말이 틀릴 수 있나요? 아니야.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를 반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전자레인지가 건강에 안 좋아. 이거 반증이 가능합니까? 이걸 찰떡같이 이게 맞다고 믿는 분들한테 아니야, 지금까지 그런 근거가 없어 라고 했을 땐 그건 음모론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전자레인지는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틀릴 수가 없는 이론은 뭐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절대 틀릴 수 없는 이론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안에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합니다. 이거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좋은 과학 이론은 칼포퍼에 의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포퍼가 굉장히 칭찬했던 이론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었어요. 상대성 이론은요,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만약에 일식이 일어났을 때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별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지 않으면 그 순간 이 이론은 끝난 거였어요.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에딩턴 경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랬는데 딱 현판을 봤더니,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퍼질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아인슈타인 혼자,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혼자 사고 실험을 통해서 퍼질 것 같아요, 퍼질 겁니다, 자기의 이론의 결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죠. 아무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 예측을 했어요. 너무나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안 틀렸어요. 좋은 과학 이론인 겁니다. 안 틀리지 않고 틀렸다고 해도 과학은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봤었던 이 수많은 유사과학의 사례들이요, 사실은 이 반증 가능성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반증 가능성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좀 듣다 보면은 사례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정상과학 형태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사과학과 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포퍼의 반증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실험을 하진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권위에 기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조금 관심이 가는 주제에 대해서 보았을 때 그에 관련된 아티클들을 보았을 때 적어도 그래도 과학적 근거가 있구나 없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유사과학을 구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으로만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의 역할이 있고요.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주장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고서 기분이 좋아.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했었으면 괜찮은데 야,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이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칼포퍼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봐라, 반증 가능성 있는 과학이 진짜 과학이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가 아니고요. 과학이 아닌 것들 중에도 가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술 작품이, 우리의 음악이 과학은 아니죠. 과학만이 소중하고 과학만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과학이 아닌 부분에 우리의 예술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그렇지 않은 인문학들이, 과학이 아닌 인문학들이, 물론 인문학 안에서 과학을 받아들인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1부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2부 지구온난화는 인간 때문이 아니다? 로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